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번화가에 음악이 흘러나오고 노래방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 첫날인 어제 서울 곳곳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1단계 완화가 자칫 느슨한 마음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되는 점과 안 되는 점, 그리고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자체 방역 수칙들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자체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고령층과 영유아시설 휴가는 이어집니다. 자가격리된 가족 구성원을 위해 광진구가 안심숙소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1박당 3만 원씩 최대 13일간 지원됩니다. 서대문구 의회 내 의원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한 기초의원이 특위 구성을 통한 의혹 해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야국의 위치가 김해 지역이라는 기존의 학설과는 달리 한강 유역으로 보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에서 예정에 없던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한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 위원장이 사임한 것과 관련해 여러 논란을 거론하며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특위를 통해 해당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의회 265회 임시회 첫날, 개회식과 업무보고 등이 진행된 후 예정에 없던 안건이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의회 내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것. 발의자인 이경선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최모위원장이 사임한 이유는 의장과 다른 의원이 사임을 종용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의회 내 의원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로 외부 사람에게 전화하여 심적 고통을 주고 심지어 스스로 사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동료 의원들의 행태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서대문 구의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원들은 이해 당사자인 의장과 이경선 의원을 제외하고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펼쳤고 결과적으로 주이삭 의원과 윤희연 의원 등 9명이 찬성한 가운데 특위는 구성됐습니다. 특위위원장은 홍길식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 신상 발언을 통해서 물고 뜯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물고 뜯겼는지 좀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특위는 올해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의회 내부에서 의장과 이경선 의원의 화해와 이해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특위 활동에 큰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되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인플루엔자 백신의 무료 접종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한 예방 접종의 시행을 위해 접종 대상자는 가급적 사전 예약을 한 뒤에 내원하고 병의원에선 특정일에 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일 접종 대상자 중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엔 예방 접종을 연기하고 필요시 선별 진료소를 통해 진료와 검사를 받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서울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의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2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이 주 2일에서 3일 등교하는 안과 1학년만 매일 등교하고 2학년에서 6학년이 주 2일에서 4일 등교하는 학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학교는 1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대신 2학년에서 3학년이 요일이나 격주로 등교하는 안입니다. 제시된 학사 방안의 선택은 각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었네요. 구체적인 수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4,800
805명입니다. 어제보다 102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43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6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0명 더 늘어난 584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65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현황은 어제 새벽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주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2,88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염 경로 주사 중이 966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641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대형 학원과 대다수 고위험 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고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계속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달라지는 점 짚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PC방과 뷔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스포츠 관람과 대면 예배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일부 통제됐던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높았던 만큼 서울시는 자체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괄 통제보다 위험 요인별 핀셋 방역 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우선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종료됐지만 서울 전역에서 1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100명 미만의 집회라도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령층과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은 집합 금지 및 휴관이 이어지고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추석 연휴 잠복기가 끝나는 19일 이후 개원이 검토됩니다. 문을 열게 된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방역 수칙도 마련됐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모든 시설과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며 시민들의 깐깐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면 가족 모두가 한 집에서 생활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광진구에선 자가격리 대상 가족들을 위해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한 집에서 다른 가족들과 접촉 없이 생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광진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4월부터 이른바 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호텔 두국과 협약을 맺어 자가격리 대상 가족들이 할인된 가격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이 2주에 달하다 보니 숙박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가족 간 감염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자 광진구가 이번엔 안심숙소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더 가족 간의 감염을 줄이고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분이 3, 4분이시면 저희가 안심숙소 이용을 권장해드리고요. 그리고 5분이나 대가족이신 분들은 저희가 자가격리 시설을 이용하여서 격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운영하는 안심숙소는 자양동과 화양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1박당 3만 원씩 이용료가 지원되고 최대 13일간 3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안심숙소 숙박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안심숙소 2곳 모두 자체적으로 일반 요금의 45%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는 데다 광진구의 숙박 지원금까지 받으면 1박당 이용요금은 2인 기준 2, 3만 원 수준입니다. 안심숙소 이용을 원할 경우 해외 입국자 항공권이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지참해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숙소 이용 후엔 숙박 확인서와 영수증을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11일 기준으로 광진군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모두 304명입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서기 42년 지금의 경남 김해 지역에 철기 문물을 가진 외부 세력이었던 수로왕이 금관가야를 건국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야는 한강 유역에 있었고 염사착이라는 인물이 건국했다는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디슈 이번 시간에는 가야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설과 함께 새로운 학설을 살펴봄으로써 그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구지가는 가야국의 건국 설화에 나오는 노래로 9명의 촌장이 구지봉에서 이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중 가장 먼저 깨어난 알이 근관가야를 건국한 수로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수로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그가 토착민이 아니었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수로왕의 존재를 위만 조선의 유민 또는 북방에서 넘어온 인물로 보는데 당시의 선진 문물인 철기를 다루는 데 뛰어나 그 군사력으로 왕이 됐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BC 108년에 이른바 위만 조선이 망하고 고급의 금속문화, 철기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김해의 가락국의 성립, 가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로왕이나 허황옥과 같은 인물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온 인물, 많은 학자들이 수로왕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이런 가운데 김민수 선생은 이 같은 학계의 정설을 송두리째 부정합니다. 그는 새로운 학설을 통해 수로왕이라는 인물을 염사착이라 주장합니다. 염사착은 진한 사람으로 중국 한나라가 세운 낙랑군의 귀화한 인물인데 그가 변한을 정복하고 가야국을 세웠다는 것. 일반적으로 가야 연맹이 변한의 작은 나라들을 흡수하며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염사착이 변한을 정복한 시기와 가야 성립 시기인 서기 42년이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AD 42년에 가야가 성립된 걸로 되어 있고요. 삼국지에 유명한 그 위략이 있어요. 중국 사서에. 염사착이라는 사람이 42년경에 가야를 변한을 정복하고 가야를 세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연대가 똑같이 맞아요. 염사착이 세웠다는 가야국의 위치는 현재의 한강 유역입니다. 후한서와 삼국유사 낙랑국 편에 따르면 살수 이남이 염사착에 의해 낙랑군에 속하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살수가 한강 유역이라는 것. 가야의 왕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리사등이라고 그랬어요. 아리수, 사자는 어조사입니다. 아리수의 왕, 가야가 바로 한강에서 성립됩니다. 정설과 새학설은 구지봉과 구지가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다릅니다. 정설에선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내려왔다고 전해지는 구지봉을 촌장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 보고 구지가는 수로왕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색한 하나의 노래라 여깁니다. 제례를 지내고 하던 신성한 공간으로서 구지구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로왕은 바로 이러한 신성한 공간에 자기가 등장하는 걸로 그런 그 윤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마도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위대한 조상 또는 위대한 왕을 기리기 위해서 좀 각색이 되고 윤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아마 구지가가. 반면 새 학설에선 구지봉과 구지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경기 구리시의 옛 지명이 구지면이었고 그 인근의 망우산 봉우리가 거북이의 등을 닮아 구지봉이었다는 것. 구지가 역시 이 일대를 장악하려던 염사착이 토착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부른 노래로 숨은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즉 정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 밖에 강동구의 구암선과 구천면로 등 거북이 구자가 들어간 오랜 지명도 그 근거라 말합니다. 변한을 정복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망우산에서 일어났고 망우산이 구지봉입니다. 그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여기 엄청나게 많지요. 지금의 구리시 구지면이었어요. 그리고 강동구의 지명이 얼마 전까지도 구천면이었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수로왕이 세도읍을 정했다고 여겨지는 신다평 역시 정설과는 해석이 다릅니다. 정설에선 바다와 가까운 쪽으로 도읍을 옮기고 새로 개간한 땅을 신다평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위치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 왕조나 할 것 없이 새로 이제 왕조를 열게 되면은 도읍을 옮깁니다. 수로왕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땅, 바닷가에 가까운 쪽에 신다평 쪽에 나성을 새로 축조를 하게 됩니다. 새 학설에선 신다평을 풍납토성이라 단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염사착은 아차산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새로운 도읍을 삼았고 그곳이 바로 풍납토성이라는 것. 그 근거로 풍납토성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인 동대문구 답심리, 성동구 용답동 등 논답자가 들어간 지명을 듭니다. 이 신다평이 풍납토성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신라의 진흥왕이 올라와서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든 걸 뭐라고 그러냐? 신주라고 그래요. 신다평의 신자를 땄어요. 그리고 가야의 김유신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를 여기 신주의 군주로 만들어요. 바로 가야와 연관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가야는 서기 562년에 멸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설과 새학설에선 이에 대한 입장도 판이합니다. 정설에선 광기토대왕 제위 당시인 서기 400년경 고구려 남정으로 인해 가야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설과 더불어 다양하게 흩어져 연맹체제였던 가야에 비해 소국들을 점령하며 강성해진 신라에 병합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 나라의 중심에 백제나 신라와 같은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통합한 쪽이 세겠죠, 그렇죠? 반면 새학설에선 가야가 한강 유역을 떠난 이유로 중국 위나라의 침략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지금의 충북 충주에 자리 잡게 됐다는 것. 가야는 대표적인 철 생산국이었는데 충주에 철을 생산하던 유적지인 야철지가 대거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된다는 것. 또 가야 인물이었던 우르기, 가야금을 탄 곳이 충주의 탄금대라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삼국지 조조의 위나라한테 침공을 받아서 충주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충주에서 상당히 가야 문화를 꽃피워요. 우르기, 탄금대 아시죠? 또 우리나라에서 고대 최고의 철 생산지가 바로 충주입니다. 정리하면 정설에선 수로왕을 철기 등 선진 무물을 가지고 온 북방 세력으로, 새학설에선 변환을 정복했다는 염사착으로 봅니다. 또 가야국의 위치는 정설에선 금강가야인 현재 김해를 의미하고 새학설에선 한강 유역으로 봅니다. 구지가는 정설에선 수로왕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노래로 새학설에선 토착 세력을 정복하겠다는 의미의 노래로 해석합니다. 더불어 가야의 멸망은 정설에선 신라의 강성함을 주된 원인으로, 새학설에선 중국 위나라의 침략에 쫓겨 충주 지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지난해 3월 대가야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남 고령에선 6개의 흙방울이 출토됐습니다. 출토 당시 이 흙방울은 수로왕 탄생 비화에 담긴 6개의 알을 상징하는 거라며 이는 곧 가야의 건국설화를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가야 유물인 흙방울에 새겨진 그림의 주제들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된 김수로왕 탄생 설화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흙방울의 가치에 대해 대부분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무덤에서 나온 단순 유품일 뿐이라는 것. 보통 고학자는 그걸 안 믿죠. 지나친 과잉해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또 그 무덤의 주인공이 어린아이입니다. 건국 신화를 어린아이 무덤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토제방울에 그려진 그림은 건국 신화라기보다는 일찍 죽은 어린아이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담긴 어떤 장난감 같은. 이처럼 가야사는 삼국 등의 고대사에 비해 최근까지도 논란투성입니다. 그 이유로 문헌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증명과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새로운 학설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정설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새 학설을 취사 선택한다면 어쩌면 실제 역사에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가야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와디씨였습니다. 예술과 지역경제의 상생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아트프라이즈 강남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논현동 가구거리 일대가 거대한 아트갤러리로 변신합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헌신의 상징이 된 방호복에 예술가들의 상상이 더해져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장 내 전시된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작품들은 디자인 가구들과 어우러져 예술미를 더합니다. 쇼윈도는 가구 대신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또 관객과 뮤지션이 거리를 두고 만나는 훌륭한 무대가 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아트프라이즈 강남. 코로나19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참가 작가와 작품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리예술 축제인 만큼 예술의 대중화가 축제의 목적. 여기에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 논현동 가구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아주 럭셔리한 그 가구점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보면은 내가 저기 들어가도 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문턱 안 높습니다. 이 가구점에 있는 제품도 보면서 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도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입니다. 예술과 미술 작품과 가구와 접목을 해서 가구도 예술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에 저희한테 도움이 되죠.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는 아트프라이즈는 사전 등록을 통한 현장 관람,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까지 겪어봐서 그런지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 1단계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잃지 않도록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